안창호 이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그 가끔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있는지도 모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보통 뭐 그 다른 나라들도 한 1%, 한국에도 한 1%는 있어요. 이런 분들 있어. 그래 이렇게 사상의 자유를 우리가 존중해주는 리버럴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다라고 봐요. 예? 아니 그런 사람이 인권위원장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문제잖아. 안창호는 내가 정말 잘 알아요. 예. 안창호 후보가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수자 인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되고 표현의 자유도 침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아니 그건 그러니까 혐오 발언을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건 양반. 이게 혐오 아니 발언을 소수자를 보호하자고 하는데 소수자가 다수를 그 인권을 침해한다고? 게다가 그럼 뭐 아니 이게 혐오 발언을 해도 거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동성애는 네.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왜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적 수단이에요? 이런 생각 가진 사람 1% 있다니까. 게다가 동성애를 어느 질병, 나라든지 질병이라고 봐요. 질병이라고. 개신교계에서도 네. 아주 극히 일부의 1% 교회에서 있어요, 1%. 이게 목회자들이 이런 주장 비슷한 걸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1% 그걸 있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네. 지금 게다가 자기가 장로라고 하면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인류를 짐승의 나라로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질병이라고 보고 네. 이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게 되면은 너네들은 우리를 그렇게 똑같은 이 병을 가진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거야. 이런 사고방식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다니까요. 신체 노출과 그에 따른 성충동으로 인해서 성범죄가 급등할 수 있다. 이거 가해자 논리인데. 완전해요. 완벽해요. 너 왜 짧은 치마 입고 다녀? 그렇지, 이거랑 똑같은 성폭행 거잖아. 가해자 논리잖아. 그리고 아니, 이런 식으로 이게- 따지면은 뉴질랜드나 미국이나 이런 데 다 공산국가 됐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인 망신이지 진짜.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을 진짜 네. 어느 정도까지 떨어뜨려야지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네. 네. 권익위원회도 이렇게 형편없는 기관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데 인권- 이런 사람이 인권위원장이 된다 그러면 진짜 국제사회에서 조롱할 일입니다. 뭐 미국에는 개신교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동성애를 뭐라고 그렇지 했냐면 않아요? 근데 정신병 그 교과서 전문의한테 다른 있잖아요. 의견 들어라, 교과서도 이러고. 지금 이분이 주장하는 무슨 진화론 교과서 있잖아요. 창조론 교과서. 미국 같은 철저한 기독교 국가거든요.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꺼려해.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하면 아주 소수의 진짜 기독교 스쿨 아니면은 이런 교과서는 채택이 안 돼.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국 사회가 근데 이제- 만들어왔던 과학과 합리나 이런 예. 것들을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 옛날에 이명박 얘기한 것처럼 그냥 예. 서울시를 바치겠다고 하는 거나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봉헌한다고? 봉헌하겠다고 하는 건 같은 논리로 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갈 자리가 있겠지. 이런 사람들이 갈 자리도 있고 뭐 교회 장로 사회는 자리. 다양할 수 있으니까. 예. 보수 기독교 장로 자리는 좋죠. 그거든. 아니면은 뭐 헌법재판관으로서 굳이 예. 그런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사람도 갈 자리가 있겠죠. 근데 다른 자리도 아니고 인권위원장이잖아. 인권위원장이 이런 사람이 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사회의 다양성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자기랑 마음이 맞는 뭐 컬트 집단 내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즐겁게 살았다면 유튜버가 좋겠다. 그렇죠. 뭐 네. 그런 걸 하는 것도 좋고 네.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어쨌든 이런 공직을 맡게 되어서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뭐 맡아서도 안 되지만 최소한 뭐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미안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안하다고 하고 그간의 얘기에 대해서는 이게 내가 그렇게 좀 오버를 했는데 사과드립니다 하고 이게 넘어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시도가. 그래야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정정당당하게 나는 그동안 할 말을 했다는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한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러한 점에서 이분의 어떠한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좀 의심을 했는데 근데 쭉 보다 보니까 한 얘기를 보다 보니까 의외로 정신이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의외로 뭐 정상적인 어떠한 사고 체계를 가진 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거 윤석열 대통령과의 코드 맞추기와 관련된 부분을 물어보잖아요. 예. 신기하게 그 부분은 피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정권은 네. 1948년 건국절까지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 네. 직전까지만 얘기하지. 그렇죠. 그 얘기 안 하고 그 답변 안 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건폭이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건 어떻게 보느냐라고 그렇죠. 그랬더니 그렇게 쓰지 말라고 공고까지 했잖아요. 인권위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 권고한 사안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논리라고 하면은 지금 무슨 뭐 다른 게 무슨 뭐 다른 사안이 무슨 뭐 공산혁명의 도구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은 예.
건설노조는 건폭이 맞잖아요. 그런 돌리면은. 그렇죠. 근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슨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구나. 근데 무슨 판단을 하는데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뒤틀린 아주 왜곡된 기준에 대해서는 막 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라는 자기 믿음이 있지 않으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인사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그래요? 대통령이 거의 인권위를 파괴하라고 꽂은 인사라는 거를 이 사람도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맞아요.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안검사 출신을 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인권위원장 후보로 대통령이 지명하면 대통령이 인식이 뭐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저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봐도 느끼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고를 봐도 뭐 국민 기자회견 자리에 섰을 때 하는 말을 들어봐도 그렇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점점 종교에 더 심취해 갔던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고난극복의 서사를 쓰고 있다 혼자서 예. 그래서 그런 생각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자기는 어떤 소신을 갖게 됐고 그걸 일종의 소명의식을 가져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종교에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소명의식. 그렇게 가졌는데 다 주변은 도와주지 않아. 여론도 그거에 대해서 자기한테 호의적으로 보지 않아요. 자기는 그러면 시대의 박해자네. 그렇죠. 오히려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네. 당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걸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걸 뚫고 나가야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딱 종교적인 어떤 논리하고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대의 순교자가 되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안창호 후보자도 역시 마찬가지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막 대통령이 던지는구나. 그렇게 임명을 했고 예. 같은 종교적인 코드도 맞고 인권에 대한 인식도 비슷하잖아요. 솔직히.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도 똑같잖아. 어찌 보면.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간 거지. 차마 그걸 자기 입으로 말하지 못했지만 거의 인식 수준이 그거하고 그냥 그렇게 맞닿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게 사고방식하고. 지금 좀 큰일인 게 다른 문제도 뭐 경제랄지 외교랄지 우리가 짚었습니다마는 지금 의대 정원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너무 답답하니까 그 의대 교수분들이 그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영향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어떻게 선택이 돼서 끊임없이 이제 자료를 지금 받고 있고, 예, 이야기를 좀, 의사들한테. 예, 의사들한테. 근데 의사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교수들이죠, 교수들. 의대 교수들. 예,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인데,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계속 확인하는 거는 그거예요. 아니, 그래서 숫자는 충분히 지금 조정할 생각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의대 증원을 전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 거냐. 그거를 먼저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본인들은 누차 밝혔대. 숫자 조정할 수 있다고. 숫자 조정할 수 있다. 숫자 조정할 수 있고 근데 2,000명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한 3,000명 정도 의대 정원이 그렇다며요. 근데 한 60% 이상을 증원을 시키는 건데 교수들 입장에서는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그게 이제 가장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도 필수 의료랄지 지방 의료랄지 이런 게 부활되지 않는다. 구조적인 다른 굉장히 큰 문제들이 있다. 라는 걸 이제 세세히 설명을 하더라고. 근데 이제 상당히 그 논리적인 것들이 꽤 있어. 그러니까 문제는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 때 조중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부와 의사들이 만나가지고 협의를 하고 타협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요. 만나서 얘기를 해야죠. 네, 지금 숫자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응급실 뺑뺑이로 뭐 그것 때문에 사망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통계치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국민의 민생이 고통받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당장의 국민의 민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고통받고 있고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는 대통령은 야 그러면은 요거를 속도 조절을 해서라도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든 봉합시키고 막으면서 나의 정책을 펼쳐나가야지
이게 합리적인 인간의 사고 아닙니까?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